안녕하십니까. 생리학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 생리학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포에 대해서 세포의 정의라든가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의 이동 등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모든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성 단계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있고요. 그 다음 기관 있고, 기관계, 그 다음에 이제 개체로서 인체가 있게 되겠죠. 이런 구성 단계를 거치는데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 세포의 모양이라든지 기능은 종류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그 작용되는 기능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종류들의 세포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들이 형태라든가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 바로 조직인데요. 조직은 상피 조직이라든가, 자, 상피 조직, 그 다음에 결합 조직, 결합 조직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조직들이 있을까요? 근육 조직이라든가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상피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몸의 그 표면을 덮고 있거나 내장 이룰 때도 내장도 표면이 있으니까요. 내장의 벽을 이루거나 하는 것들로서 우리 몸을 보호해 주거나 감각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조직은 조직끼리나 혹은 기관이나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거나 그 사이사이를 채워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지지해 주고 결속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채워주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혈액이라든가 림프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사이에서 결속해 주거나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연골이라든가 콜라겐 같은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경조직 보시면요. 자극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것들은 이제 요 신경 경우에는 위에 있는 요 세 가지 조직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손상됐을 경우에 재생이 어렵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보시면은 여러 또 이제 조직들이 모여서 이루는 단계인데요. 특정 기능을 하게 되죠. 특정 기능을 한다. 조직이 모였는데 특정 기능을 한다. 자,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인체의 해부도나 뱃속 그림을 딱 보여드린다면 우리가 거기서 장기 이름을 딱딱딱딱 집어낼 수 있죠. 위라든가 심장, 콩팥, 간 이런 식으로 그런 특정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셨다시피 기관계 그러면 또 모임을 의미하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소화기관계, 소화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 신경계, 배설계, 순환계 이런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계들이 잘 유기적으로 모여 있는 것들이 개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책으로 돌아오셔서요. 괄호 1번의 세포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막은 그 구조를 먼저 보시면요. 지질의 이중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중막과 이중층을 많이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냥 두루두루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지질의 이중층이 조금 더 적당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질의 이중층 그러면 리피드 바이레이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친수기와 소수기가 있게 되죠. 지질에는 친수기, 자, 물과 친한 친수기하고 물하고 친하지 않은 소수기로 되어 있는데, 자, 친수기는 이렇게 머리 동그랗게 콩나물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생긴 것들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자, 요 머리 부분이 친수기이고요. 요 꼬랑지 같이 생긴 부분이 소수기, 물하고 친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소수기끼리 맞대어 있고 양쪽 바깥으로 친수기가 이렇게 머리가 바깥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중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중층. 그래서
얘 한 층, 얘 한 층 해서 이중층이죠. 그래서 이 이중층이 단일막 막구조 하나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막은 단일막이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3층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 이중층이라더니 웬 3층 구조냐? 자, 1층, 2층에서 이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3층 구조의 경우에는 전자현미경으로 이 세포막을 들여다 볼 경우에 요 중간 부분, 소수기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은 조금 밝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콩나물 머리처럼 보이는 요 친수기 부분들은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해서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 너무 어렵거나 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세포막은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표면에 구멍이 무수하게 많고 표면 장력도 낮고 전기적으로 하전을 띠고 있다. 그래서 물질 통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 세포막의 여러 기능들이 한번 있습니다. 보시면 기억에 물질의 이동 통로다. 빨간 걸로 되어 있죠. 예, 아까 방금 제가 말한 그런 세포막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물질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포 내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니은 잠깐 보시면 니은에서도 세포 내 환경을 일정하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세포 내 환경을 일정하게 해준다라는 의미도 항상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살짝 다른 의미입니다. 자, 기억에 나와 있는 항상성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체내 항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체온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해주는,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처럼 체내 항상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부 환경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생체 내,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포 외액을 의미하거든요. 그 세포 외액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요. 자, 외부 환경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전제 조건입니다.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외 전부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데 세포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가장 주된 기능은 물질의 이동 통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세포막으로서 세포 외액과 내액을 또 구분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리을 보시면은 인접한 세포가 나랑 비슷한 세포인지 인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인지 기능은 그 면역 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세포가 있을 때 그 세포가 나랑 비슷한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이질의 세포, 이질물, 그러니까 이물감이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다른 것들이 들어온 이종 세포인지 그것을 감각해주는, 감지해주는 그런 인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포막에 세포인식 수용체가 있어서 나랑 같은 종류의 세포인지 다른 종류의 세포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세포막 내 효소를 통해 화학적 반응을 촉진한다. 이렇게 세포막의 기능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포막 안쪽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세포질에 세포의 미세 구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거 한 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핵이 나와 있는데요.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요. 콩나물들이 요렇게 인지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3개까지 그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중층이고요. 여기에 요게 막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막 하나, 단일막입니다. 그래서 요게 또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은 여기 머리에 또 이렇게 대고 같은 것들이 두 겹 있는 거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 이중층이 2개 있는 요 모양. 요게 바로 이중막입니다. 이중막. 그래서 이중막 구조를 갖는 세포 미세 구조들 중에서는 핵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서는 엽록체, 요 3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중막 되어 있다. 더블 멤브레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밑줄 쳐주실게요. 세포의 생명 중추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주성분은 DNA 유전 정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RNA 합성 및 저장을 한다. 네,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사립체라고 하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의미하는 건데요. 역시 이중막이고요. 자, 중간쯤 보시면은 괄호 안에 세포 내 호흡 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에너지를 내기 위함이거든요. 그 호흡을, 에너지 내는 호흡을 담당하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아랫줄에 보시면 ATP를 생산한다, 에너지 생산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리보솜은 우리가 생화학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여기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 장소 밑줄 쳐주시고요. 이 리보솜은 단백질하고 R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뒤에 과립이라고 되어 있죠. 과립이라는 건 어떤 알갱이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리보솜은 막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구조 X라고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보솜은 단백질과 RNA의 과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막구조가 아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은 소포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포체요. 소포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제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싸고 있는 구불구불하게 생긴 그런 모양들인데요. 이 소포체 표면에 방금 배우신 리보솜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으면 조면 소포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소포체 내강이라든지 골지체로 가는 그런 단백질을 생산한다. 다른 말로는 과립 소포체. 네, 아까 그 리보솜이 과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립형이기 때문에 조면 소포체 혹은 과립 소포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되어 있는 소포체는 활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립이 없다 해서 무과립 소포체죠. 네, 여기서는 단백질은 못 만들고요. 당질 대사라든가 뭐 지방산 합성,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합성, 해독작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골지체 보시면 고분자 물질, 당, 단백 같은 거 합성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리소좀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이렇게 분해해주는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내 소화라든지 이물질이 생길 경우 이 이물질을 처리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산화소체라는 게 있는데요. 과산화물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름에서 드러나는데 중간에 보시면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카탈라제가 신체 내에서 생긴 과산화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 정도 확인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요. 세포의 종류가 영양 보충란에 나와 있습니다. 뭐 신경을 이루는 신경세포, 근육 이루는 근세포, 뭐 간이나 지방세포, 다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주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구나라는 거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게 되는 게 세포막의 참 주된 기능이었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수동적 이동이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능동적 이동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동적 이동은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하셨던 거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짐작이 가능하신데요. 에너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뭐 자연 법칙 그대로 이동되는 건데요. 농도의 차이라든가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물질이 운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수동적 이동의 종류를 보시면은 단순 확산이 있고요. 단순 확산. 자, 확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단순 확산이 바로 수동적 이동입니다. 그 다음 삼투 있고요. 삼투. 자, 우리 책에서는 얘가 2번 동그라미 되어 있고 얘 3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에 여과까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단순 확산은 중간에 한번 밑줄 먼저 치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농도 차이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 낮은 곳으로 운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운반 앞에다가 자, 그냥 좀
제대로 써드릴게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운반되는데, 자, 뭐가 운반되느냐? 용질이 운반된다. 용질이 운반되는 것이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운반되는 것이다. 자, 왜냐하면요, 똑같이 평등한 걸 좋아해서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용질이 많은 그런 곳에서 없는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세포 내 가스 교환 같은 거 이런 거 있는데요. 어떻게 어느 경우에 이제 이 단순 확산이 잘 일어나냐 하면요, 당연히 분자가 어떨까요?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수용성보다는 지용성일수록 잘 이동이 되고요. 확산이 잘 되고요. 지용성일수록, 그 다음에 음이온일수록, 양이온보다는 음이온인 경우에 더 훨씬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이제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충란 보시면은 확산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방금 배우신 단순 확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촉진 확산 있는데요. 촉진 확산도 한번 더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촉진 확산도 확산이기 때문에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운반체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운반체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얘는 운반체를 가지고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하지만 포화 현상이 있게 되는데요. 포화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능동적 이동, 여기에서도 포화 그 현상이 나오는데, 운반체를 이용해서 이동되는 것들이 그 운반체가 무수히 많은 것이 아니라 운반체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시킬 수 있는 용질이라든가 하는 그 물질들도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포화 현상이라고 하고요. 뭐 아미노산이라든가 포도당들이 세포막을 이동할 때 이런 촉진 확산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운반체의 특이성이 있다, 이런 것도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투가 있는데요. 자, 3투에는 준비물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반투과성 막 내지는 반투막, 이런 막이 하나 필요한데요. 자, 일반적으로 세포막이 반투막입니다. 용매는 통과시키지만 용질을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반투막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용매가 이동을 하겠죠. 자, 3투합 차이에 의해서, 그 다음 밑줄 칠게요.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3투가 있는 그 항목에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등장액이라는 거는 어떤 그 용액이 2개 이상이 있었을 때, 이제 한쪽 거를 다른 쪽에 대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똑같은 농도의 액체가 2개 이상 있었을 때 한쪽을 다른 쪽에 대해서 등장액, 얘랑 같은 농도의 액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저장액은요, 당연히 농도가 낮은 그런 액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용혈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생체도 일정한 그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짭짤한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보다 더 염분이 더 낮은 그런 액체에다가 이렇게 적혈구를 딱딱딱 혈액을 떨어뜨려 보면은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왜냐하면 적혈구의 경우에는 적혈구보다 농도가 낮으니까 낮은 액체에 적혈구를 똑 떨어뜨렸을 경우에 지금 3투에 의해서, 3투는 용액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낮은 액체에 있는 액체들이, 농도가 낮은 액체의 그 용매가 적혈구 안으로 이동을 해서 적혈구가 부피가 점점 커지다가 팡 터져버리는 현상을 용혈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고장액인데요. 이제 기준은 다 300ml, 300ml OS몰 per 리터 요거 있으니까 뭐 그거까지 기억 안 하시더라도 그 300ml, 300m OS몰 per 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이제 농도가 더 높은 액체를 고장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고장액에다가 식물세포를 집어넣으면 원형질이 분리되거나 지금처럼 고장액에 적혈구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는 바깥쪽 액체가 훨씬 농도가 높게 되니까요. 적혈구에 있는 액체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돼서 적혈구가 이렇게 팽팽하고 예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래서 적혈구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 여과를 보시면 자,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게 되는 건데 신사구체, 우리가 신장 이제 앞으로 배우실 텐데요. 신장에서 이렇게 오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여과, 그런 것들, 압력 차이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 이런 것 등이 있다. 방금 말씀드린 단순확산과 삼투와 여과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동적 이동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능동적 이동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능동적 이동은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낮은 농도에서 높은 곳으로 이런 식으로 자연 법칙을 위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다른 말로는 뭐 ATP 필요하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 운반체를 이용한다라는 거 그 촉진확산하고 똑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촉진확산하고 공통점이 있어서 이동 속도 역시 빠르지만 운반체의 특이성도 있고 그 다음에 포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체내의 영양소 운반할 때 능동적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흡수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흡수작용. 흡수작용은 요거 말고 이제 거대 물질의 분자가 이동할 때 이동되는 방법인데요. 흡수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음세포 작용이 있고요. 음세포 작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식세포 작용이 있습니다. 식세포 작용. 요거는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살짝 또 다릅니다. 자, 얘는 세포막의 음세포낭을 통해서 수용성의 용질이 이동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약간 머릿속에서 상상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포막이 있는데 내가 얘를 흡수하고 싶은 수용성 용질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세포막이 이렇게 함몰이 됩니다. 함몰이 돼서 오목하게 처음에는 그냥 평평했던 세포막 함몰이 일어납니다. 세포막 함몰이 일어나서 요 수용성 물질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이동이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요. 얘가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쏙 들어가 가지고요. 그림이 예쁘게 안 되네요. 이렇게 돼서 이동이 돼서 이 안에 수용성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입구가 닫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평평했었던 게 이렇게 있다가 쏙 들어가가지고 원하는 물질이 들어오면 이렇게 싹 입구를 닫아버리는 그런 형태로 흡수작용이 일어나는 게 음세포 작용입니다. 네, 세포 내로 입자를 흡입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 식세포 작용은 백혈구의 경우에서 일어나는 그 흡수작용입니다.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라는 게 있죠.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포 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자, 세균을 또 하나 그려야 되겠네요. 백혈구는 형태가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위족이라는 걸 이렇게 뻗습니다. 위족. 여기 세균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위족을 이렇게 뻗어내 가지고요. 이 안에 뭐 핵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족이라고 합니다. 자, 백혈구가 세균 같은 애들을 만났을 때 들어왔을 때 꿀렁꿀렁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뭐 액체 괴물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흐물흐물한 장난감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걔가 이렇게 흐물흐물 이동을 해가지고 위족을 이렇게 뻗어내서 세균이 있으면 세균을 이렇게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함몰이 돼서 기다린다고 하시면 얘는 직접 능동적으로 가가지고 잡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백혈구에서 일어나는 식균 작용이 바로 식세포에 의한 작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배출 작용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토세포 작용, 뱉어낸다라는 의미죠. 자, 얘는 먼저 책을 한번 보시면 흡수 작용의 반대다. 얘는 얘도 거대 물질을 이렇게 토해내는 건데 세포가 투과시킬 수 없는 거대한 분자를 세포로부터 이렇게 분비해내는 그런 기전입니다. 자, 호르몬이라든가 호르몬은 이제 분비되는 관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방법 배출 작용으로 호르몬 분비해주게 되고요. 그다음 뭐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효소와 같은 것들의 분비 기전이 바로 이 배출 작용, 토세포 작용을 이용하는 건데요. 얘는 순서를 보시면은 얘도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요거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고 4번의 배출 작용은 자, 먼저 세포 내에서 큰 액포를 하나 형성을 합니다. 액포는 이제 뭐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거 저장하는 그런 기관이죠. 소기관이죠. 그래서 큰 액포를 형성합니다. 큰 액포 형성. 그런 후에 얘를 세포막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세포막 쪽으로 이동. 그런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세포막이 이렇게 도달하면 세포막의 일부가 이렇게 톡 터집니다. 밀려서 터져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액포가 그 터진 데를 통해서 액포가 밀려 나가는 거거든요. 자, 세포막이 요 세포막 쪽으로 이동하면 그 이동된 쪽에 세포막이 터져서 액포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은 여기에 커다란 액포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액포를 생성해가지고 얘를 점점 세포막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이제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여기 있었던 애가 이동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세포막 이렇게 바깥쪽으로 오게 되면 얘가 이제 여기가 터진다고 말씀드렸죠. 터져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쏙 기어 나오면서 나중에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어 버리는 그 순서. 자, 요런 과정을 통해서 배출 작용, 토세포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시니까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시죠. 그래서 필요 없는 애들,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좀 없죠. 호르몬 같은 것들은 호르몬이라든가 뭐 신경 전달 물질, 그 다음에 효소 같은 것들은 너무 거대하고 관이 없기 때문에 흡수 작용의 반대로 이렇게 액포 같은 걸 형성을 해서 세포막으로 이동시킨 후에 세포막이 일부가 그 이동된 데가 밀려 터지면서 그 거대했던 액포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보충 보시면은 체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체액은 총체액은 체중의 한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아까 앞에서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 있는데요. 세포 내액의 경우에는 체중의 한 또 40%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액 중에서 세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당연히 세포 내액이라고 합니다. 자, 단백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칼륨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세포 내액에는 칼륨의 양이 조금 많고요. 그 다음에 세포 외액은 총체액 체중의 60% 중에 또 체중의 한 20% 차지합니다. 그래서 세포 내액 40%, 세포 외액 20% 해가지고 합쳐서 체중의 6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세포 외부에 있는 조직액이라든가 림프액이라든가 혈장을 다 총칭해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뭐가 많으냐면은 나트륨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염소.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세포 간질액 이렇게 있는데요. 조직과 세포 간격을 채우는 액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장은 세포 간질액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 체액은 나이가 들수록 체액의 비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신생아가 체액의 비율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러다가 조금 자라고 나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그 수분의 비율이 이제 성인하고 동일해지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들어갈수록 체액의 비율은 낮아지고 단백질의 체단백질이죠. 체단백 비율은 높아진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과 유아를 비교했을 때는 유아가 훨씬 많고요. 세포 간질액이 되게 많기 때문에 유아가 더 많고요. 여자와 남자를 비교해 보면은 남자가 이 체액이 비율이 조금 더 큽니다. 네. 지방질의 그 부피차 때문에 남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포, 우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그렇게 큰 무리가 되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조금 자신감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당부드리는 거는 복습 철저하게 해주십사는 거 당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